안녕하세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ESG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한국 ESG 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저희 서정태 박사님을 모시고 탄소 중립과 어떤 ESG 경영에 관한 자그마한 어떤 질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정태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ESG 지원센터 서정태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생각하는 ESG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이사 유주입니다. 자, 우리 박사님, 예. ESG 경영이란 우리 독자님들께 어떻게 설명을 쉽게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ESG라는 것은 사실 이제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요. 사실 ESG 하지 않으면은 생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ESG라는 것은 이제 영어에서 첫자를 딴 건데 E는 환경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S는 사회를 얘기하고 G는 거버넌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첫자를 따가지고 ESG라고 부르고 있고요. ESG는 비재무적 경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재무제표 중심으로 은행들이 돈을 빌렸다면은 현재는 재무제표는 물론 이제 비재무적인 가치를 판단해서 이제 우대금리라든지 이런 걸 적용했기 때문에 ESG는 비재무적인 경영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 그다음에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경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들이 도대체 왜 ESG 경영이 필요한지 자꾸 저에게 질문을 좀 하세요. 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드핑크 회장님이 ESG 없는 기업에는 절대 투자를 하지 않을 거다라는 걸 선언하는 이 가운데 ESG 경영이 우리 대표님들에게 왜 필요한지 우리 박사님 쉽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 볼게요. ESG 없는 기업에 대해 투자를 않겠다는 것은 블랙록의 레드핑크 회장님이 얘기를 해서 화두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ESG는 지금 현재 공급망 ESG 평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를 하지 않는 기업은 실제로 모기업의 평가를 통해서 거래 중지가 되고 있고요. 사실 거래가 중지되는 게 신문 매스컴 같은 걸 보면은 대략 한 5.6%, 외국 같은 경우도 이걸 안 넣었을 때는 페널티까지 부과하는 그런 제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에서도 실제적으로 환경 기여도에 따라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심지어는 ESG 경영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 장관은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ESG 인증제도를 2025년부터 본격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ESG 하지 않으면 결론은 생태계 조성에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ESG 하지 않으면 공급망 ESG 평가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결론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돈만 잘 벌면 다 된다는 그런 사고가 강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새로운 이슈가 되는 키워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대표님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해관계자라는 말이 신조어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들께 이해관계자의 중요성이라든지 이해관계자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쉽게 설명을 부탁드려 볼게요. ESG는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해결해주고 그 요구사항 해결을 통해서 기회를 창출하는 게 ESG 경영입니다. 즉 ESG 경영은 리스크를 기회로 만드는 경영을 ESG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본주의 시장이라 해서 자본시장은 돈만 벌으면 어떤 왕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돈 벌으면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을 오염시켜라도 돈만 벌으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돈만 벌으면 안 되고 환경을 보호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어떤 니즈를 파악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과거에는 연구 개발자 중심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했다면은 그 제품은 지금 현재는 안 팔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무슨 제품을 원하는지 판단해가지고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팔았을 때 팔릴 수 있고 또 최근에는 소비자들은 친환경 제품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친환경 제품을 소비한다는 것은
시중에 가서 계란을 사도 친환경 제품을 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란에도 1, 2, 3, 4번이 남바가 있습니다. 남바가 있는데 1번은 그냥 방생하면서 키우는 닭에서 나오는 알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소비자들이 선호해서 구매를 해준다는 거예요. 결론은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판매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얼마 전에 옥시 싹싹 같은 데는 사회적 환경, 그러니까 가습기 문제로 사람이 사망해가지고 시장에서 퇴출된 거예요. 결론은 소비자들은 그런 기업의 제품을 불매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개선하자면 시중에서 퇴출됐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대표님 2030년에는 ESG 경영 보고서가 홈페이지에 꼭 업로드를 해야 되는 기업들이 대상자가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해관계자의 어떤 니즈를 파악해서 ESG 경영 보고서에 담는 과정에 있어서는 중대성 평가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여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대표님들이 중대성 평가가 대체 뭐야라고 할 때 정책 반영에 어떻게 넣어야 될 것인지 중대성 평가를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중대성 평가는 ESG의 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대성 평가라는 것은 결론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이 많은 과제가 나오는데 그 과정에 모든 과제를 기업이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업은 어떤 한정된 자원이 있어서 그걸 모두 해결하면 좋겠지만은 못하기 때문에 기업은 이중성 평가라는 중대성 평가를 통해서 기업의 핵심 과제가 뭔지를 찾아내는 걸 중대성 평가랍니다. 그래서 이 중대성 평가는 프로세스가 이슈풀 구성이 있고 이슈풀 구성에는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인터뷰라든지 설문지를 통해서 이슈 과제를 도출하는 겁니다. 도출하고 그다음에 중요성 평가는 중요성 평가라는 것은 가능한지 내가 아무리 돈을 벌 수 있다도 가능하지 않은 과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게 어떤 과제인데 그 다음에 이게 가능하다면은 이게 중요한 건지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건지를 판단하는 걸 중요성 평가라고요. 그 다음에 중요성 평가가 끝나면은 중대성 평가를 합니다. 중대성 평가는 사회적, 환경적 그 가치가 결론은 이해관계의 가치가 높은 거하고 비즈니스 관점, 재무적 성과가 높은 것을 판단해서 핵심 과제를 찾아내는 것을 그 중대성 평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중대성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과제는 결론적으로 핵심 과제가 나온 사항을 보고서 그러니까 ESG 보고서 또는 지속가능 보고서라는데 그걸 지속가능 보고서 ESG 보고서에 어떤 그 보고서에 담아서 의사소통하는 겁니다. 결론은 많은 이해관계자와 함께 의사소통해서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투자 가치를 높이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중대성 평가의 중요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에서 ESG 경영을 만약에 나는 이거 너무 어려워. E가 대체 뭐야? S가 뭐야? G가 뭐야? 나 이거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기업들도 대다수가 좀 현재 있는데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 좀 쉽게 하나하나 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 볼게요. ESG라면은 사실 중소기업은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론은 비용으로 생각해서 투자라든지 그 돈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중소기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ESG는 어떻게 보면 어떤 기업의 의식을 좀 바꾸는 활동이 좀 먼저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ESG 안 하면은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은 공급망 ESG 평가에서 그 평가 점수가 낮게 됩니다. 낮게 되면은 결론은 그 모기업의 평가의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면 거래를 안 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고 또 실제로 거래가 중단되기 때문에 어떤 ESG 경영을 안 하면은 결론은 거래 관계에서 중지돼서 매출이 하락되거나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시중은행에서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최대 시중은행에서 1%까지 최대 1%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시중에서 돈을 빌릴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ESG를 좀 진행해야 되고요. 소비자들은 어떤 이기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는 불매운동한다든지 어떤 제품을 안 사준다든지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부터 매출을 올리려면 결론 ESG를 도입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정부는 ESG를 안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보 조달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어떤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ESG를 안고는 이 시장에서 생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ESG 하지 않으면 결론은 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렵다. 그래서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러면 요약해 본다면
고객사의 요구, 또 은행 같은 투자사의 요구, 예. 소비자의 불매운동 때문에 소비자의 요구, 예. 또 정부의 이런 각종 예. 지원 혜택에서 배제될 예. 수 있기 예. 때문에 예. 우리 기업 대표님들은 꼭 ESG 경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ESG 경영을 기업 현장에서 실천하는 데 있어서의 기업의 ESG 경영의 프로세스, 이 과정은 예. 얼마나 복잡할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ESG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ESG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ESG는 글로벌 이니시티브라는 어떤 규범이 있습니다. 이 규범에 따라서 ESG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ESG라는 것은 그냥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규율에 따라서 진행하기 때문에 글로벌 이니시티브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임직원 교육을 통해서 ESG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판단하는 것이 먼저 진행돼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해를 통해서 직원들의 어떤 부음 조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ESG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정부에서 제공하는 ESG 체크시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의 수준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ESG 수준 파악은 ESG 진단 코칭 사업을 통해서 정부의 지원 사업이라든지 어떤 컨설팅 기관의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진단 코칭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뭔지를 찾아내는 것을 ESG 진단 코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SG 요구하는 항목을 보고 거기서 부족한 걸 찾아서 우리가 그것을 지속적 개선할 때 기업의 어떤 성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성과를 높인 것을 기업 ESG 성과를 지속가능 보고서라든지 또 ESG 보고서를 통해서 많은 이해관계 소통을 통해서 기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SG는 결론은 어떤 진단 코칭을 중소기업은 진행해서 어떤 과제를 해결하면서 단계적으로 성장이 필요하고요. 중소기업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투자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할 수 있는 것부터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가장 쉬운 것부터 진행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서 ESG는 분량을 줄인다든지 어떤 공정의 어떤 효율화를 통해서 어떤 원자를 줄인다든지 에너지를 줄인다든지 이런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박사님이 생각하는 ESG 경영은 예. 조금 전에 어떻게 될까요?라는 그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ESG 경영을 하면 예. 어떤 이익이라는 거 다시 한번 또 반복이 되는데 ESG 경영은 바로 이런 것이다. 책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한번 총론에 대해서 마무리 예. 해주시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쓴 것은 이것이 ESG라는 책을 썼는데요. ESG 우리 그 한국 ESG 지원센터에서 그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썼기 때문에 실무적인 ESG 책이라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ESG는 단기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ESG 실현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소기업은 돈이 없고 단기적으로 수입이 창출되지 않으면 생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ESG를 실천했다고 해서 그게 진정성 있게 ESG 했느냐를 따졌을 때는 이 소비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봤을 때 단순간에 그 사람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 않는 것처럼 기업도 어느 시점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잘했을 때 그걸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ESG는 단기적인 효과가 낮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했을 때 ESG 효과가 나타나는 게 하나의 어려움이고 중소기업에 실천하는데 걸림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도 사실 어떤 중장기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해서 어떤 이해관계자의 신뢰성이라든지 어떤 그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데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ESG 경영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 그 집사람도 사실 ESG를 할 때 친환경 제품을 많이 구매하고 친환경 제품을 제가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도 가격이 약 높아도 7.5%까지 높아도 그 제품을 사주겠다는 것은 결론은 ESG 경영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가격에 다소 높더라도 그 제품을 사주겠다는 겁니다. 소비자들. 결론은 ESG 경영은 어떤 기업의 활동에서 단기적으로 투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투자로 인식해서 단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ESG 경영을 내실화 한다면 기업의 어떤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높은 가격에 사주고 많은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을 구매해 준다면 그다음에 어떤 고객 평가에서 우위에 점유한다면 결론은 기업의 성장률은 높아지고 경쟁력은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서 기업의 생존하는데 그다음에 경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ESG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박사님의 말씀을 요약해 본다면 현재 우리가 기업에서 볼 때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뒤에 써 있는 것처럼 탄소 중립을 통한 거기에 ESG 경영의 성과가 함께 이루어져야 기업도 길고 오래 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박사님 감사드리고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